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화 같은 경우에 뭐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좀 국제적인 그 예술 작품 컨텐츠는 결국은 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뿐만 아니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극 쪽에서도 작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가 결과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지속성 있게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술 분야는 결국 저는 사람이 곧 컨텐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인큐베이팅 이 사업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결과적으로는 예술가를 양성하고 그 예술가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것하고는 조금 변별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세 분의 이제 연출가가 있지만은 연출가들이 저 스스로도 작업하다 보니까 조금 주위에 타 분야에 어떤 도움을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로서 이제 좀 부족한 점들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드라마터가 좀 필요하다. 공연예술을 미장센을 그 미학적으로 연극을 미학적으로 좀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드라마터그, 드라마터지라고 그러는데 드라마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공연에는 드라마터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작품마다 이제 세 분의 연출가마다 드라마터그를 같이 협업해서 공연을 하면서 연출적으로 뭔가 왜 연출도 깊게 좀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전체의 방향성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조언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터그를 도입을 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드라마터그까지 이제 같이 하는 작업이 이제 3일로 인큐베이팅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결과는 저희도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은 또 이번에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문제점들을 개선할 걸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3일로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번에 그 3일로 청년예술가 인큐베이팅 팩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연극계에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언론과 현장 예술가들과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긴밀했는데 요즘 약간 체감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오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조언도 구하고 싶고요. 자문 그다음에 비판까지 연극계를 위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3.15 인큐베이팅 팩토리 공연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단 전원 김상윤 연출과 백로라 드라마트루프님의 비타민 D 작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단 전원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비타민 D는 떨렸어요. 보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극단 전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어떤 연극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저희는 광기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그것을 무대 위에 인물을 통해서 투영하는, 연출적으로 투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작품은 그 광기를 나타내는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광기의 세상 속에서 파멸당하는 개인을 보여줌으로써 그 개인을 통해서 관객들이 같이 동화하고 자기들은 그 파멸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공연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스포가 되니까 지금 제가 그 무대 위에 나타내고 싶은 그 관객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형상이 지금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하고 비슷한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로라쌤하고 작가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파멸당하는 개인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같이 파멸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 보듬어질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비타민 D가 다들 부족하실 텐데 저희 작품 보시고 비타민 D를 좀 채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팀을 맡은 김병로랍니다. 우리 연출가님이 공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스포가 나갈까봐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여기에 오신 기자님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그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팬데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채식주의자의 딸이 죽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죽음이 왜 일어났지 하는 어떤 궁금증에서부터 이제 그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댓글이라든가 SNS 혹은 뭐 미디어 이런 데에서 처음에는 그런 것의 원인 규명에 관심을 갖지만 나중엔 다른 쪽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러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미디어의 어떤 그 컨텐츠가 창조되고 소비되고 그다음에 재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정보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식으로 갈라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는, 즉 이 작품 자체는 굉장히 어찌 보면 흔한 어떤 내용이죠. 사실 뭐 댓글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내용 자체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김상윤 연출가는 그동안에 무대에서 영상 이미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 왔던 연출가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연출가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구상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부터 미디어 공간에 들어와 있다, 혹은 SNS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고, 나갈 때는 이 극장에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어떤 인식과 체험 의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본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연출가의 기존의 연출 미학과 앞으로 제가 같이 탐구해야 할 어떤 지향점은 무엇인가면요, 그 모바일 이머시브 퍼포먼스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이머시브 퍼포먼스는 되게 많았는데요, 이머시브 퍼포먼스는 그 관객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공연을. 그 관객 체험 퍼포먼스, 이머시브 퍼포먼스, 몰입형 공연, 이런 어떤 그 용어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공연의 특징은 그 체험을 하지만 바라보질 않아요. 바라볼 때에는 그 공연자가 그러니까 관객이 되지, 바라보는 것은 관객이지만 체험할 때는 배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소극장에서 과연 이 어떤 그 영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공연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 관객이 이러한 새로운 어떤 모바일을 이용한 이머시브 퍼포먼스를 그 제대로 어떤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켜고 시작합니다. 나갈 때까지.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작품의 새로운 실험성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관객과 무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 영상 이미지, 혹은 SNS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라이브 미스를 체험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탐구해보자 하는 것들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이 공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김상민 연출님, 백노라 드라마 트루브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프로젝트 사이 이민구 연출님과 김건표 드라마 트루브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작품명은 개 짖는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사이의 연출을 맡고 있는 이민구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사실 팀이라고 부르는데요. 평소에 저를 포함해서 배우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거를 한번 반드시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것 혹은 삶의 순간에서 내가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고민들이 연속성이 없더라도 저희 삶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탈극장형의 거리 예술도 하고 있고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일로 인큐베이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개 짖는 소리라는 작품은 전세 사기를 당한 주인공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개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개집에 사는 하주는 고션 앞에 개집인데요. 새벽 2시마다 짖어야 돼요. 자기가 개라는 걸 사람이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짖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쟁 난민이었던 마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한테 집이 없다는 청년 세대의 불안은 사실 전쟁터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방법론처럼 느껴졌어요. 저를 포함한 청년 세대들이 집을 구하고 내 집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명제를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불안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전쟁터의 불안과 닮아 있고 그런 불안의 공통점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 전쟁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으로 작품을 쓰게 됐고요. 이 극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극장이 가지고 있는 규모감과 다양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주거 문제를 연결시키는 만큼 재개발 현장과 전쟁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보려고 해요. 재개발의 건축 중간에 드러나는 형상들, 난간, 아시바, 그 다음에 쌓여있는 자재들은 폭격을 맞아 무너진 집의 형태와도 닮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쟁 난민과 여전히 자본주의 아래서 불안을 걷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조금은 편안한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개 짖는 소리 드라마통을 맡게 된 김광표입니다. 우리 연출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는 이 작품을 딱 보고 이 개 짖는 소리 이게 뭘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삼포 세대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호리가 되는 30대 초반들, 20대 후반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을 좀 비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를 당한 하준이의 어떤 등장인물이 겪게 되는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어떠한 모순된, 굉장히 비관된, 아무리 살아도 아파트 하나 살 수도 없고, 또 뭔가 주식과 비트코인을 해야만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자유 대한민국이 뭔가가 누구나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뭔가 생존과 불안과 살 수 없는 이런 두려움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마치 전쟁터처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조금 비유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좀 그 드라마 구조의 작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피지컬적인 또는 공간적인 어떤 구조성을 좀 더 실험적으로 확장해서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떤 불안과 불편함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려고 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는 공연 창작소 숨의 정욱현 연출님과 김기란 드라마트루그님의 광인일기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창작 수승의 정욱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공연 이름이 광인일기인데요. 광인일기가 지금 사실 연극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니콜라이 고골의 광인일기가 제일 많이 공연화가 됐는데 저는 루신의 광인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왜 누가 청년을 광인으로 미쳐가게 했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 광인이 식인을 당한다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청년이 식인을 당한다는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 청년이 식인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통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뭐 당했다,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걸 식인을 표현하고 있고요. 사회 전체 구조 안에서 한 청년이 식인을 당하는 모습을 다양한 형상으로 보여줄 것이며 좀 사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그만 균열들이 모여서 한 청년이 식인당하는 과정을 그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드라마토그 선생님께서 드라마토그 선생님도 말하셔야 되니까 제가 또 너무 많이 말을 하면 또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게 즐거우니까. 네, 그러면 김기란 드라마트루그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광인일기 팀은 사실 이제 공연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여유 있게 공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제 토론을 하고 대본도 픽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 배우들이 연습을 해 나가고 장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또 어떤 문제의식을 넣어가면서 대본도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욱현 연출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욱현 연출이 가장 잘하는 것은 신체의 확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연극이라는 건 원래부터 인간의 살아있는 신체가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어떤 그 매체이기 때문에 이미 100여 년 더 전에도 이 인간의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상상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때 가장 더 떠올렸던 것은 이제 인형이죠. 그래서 마리오네트를 쓴다라던가 인형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형과 인형 조력자 자체가 아예 공연의 일부가 된다라던가 이런 어떤 공연의 형식들이 지난 이제 최소한 100년 전부터만 따져본다고 해도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욱현 연출도 그런 인형을 활용한 이런 공연들을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광인일기라는 것이 루신의 소설 광인일기를 경유화해서 어떤 이 미치광이가 사회에 먹힘으로써 식인을 당함으로써 미치광이가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광인이라는 게 정상에 대한 비정상으로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으로 밀려나지는 것, 사실은 정상이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비정상으로 밀려나지는 것들에 대한 좀 포괄적이라기보다 그런 상황들이 아마 이제 공연으로 많이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백노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세 작품을 각각 1대1로 책임을 갖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 이 세 작품을 저희 이 드라마트루그 세 분도 다 알고 있고 또 같이 논의도 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백로한 선생님이 이제 모바일 이머시브 공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이 공연을 만들 때 이 3.15 창고극장이라는 것이 원래 다소 울퉁불퉁하고 좀 부족하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괴상하게 보이는 관인의 연극같이 보여도 결국 그것이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견인하고 그게 나중에는 어떤 하나의 전통으로 연극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산실이었기 때문에 이 공연의 이 공간을 좀 더 3.15 창고극장을 활용을 해서 이 지금 정욱균 연출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문제 의식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백로란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바일 이머시브 공연에 대해서 다소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뭐 릴렉스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극에 대한 생각, 무엇이 연극인가, 연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연극에 대한 취향이나 연극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연의 대부분은 아직 여전히 많이 주류적인 특히 공연들 또 큰 이런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은 이 관객과 무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래된 고정적인 굉장히 관습적인 이런 관계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퍼포먼스는 당연히 그래서 무대 못지않게 관객에게 공연의 역할을 많이, 공연의 어떤 결정권을 많이 주는 이런 형식이었고, 릴렉스 퍼포먼스는 뭐 최근 우리가 이 공연장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만, 누구나 굉장히 이 공연장을 근엄하거나 무거운 장소가 아니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굉장히 대중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뮤지컬을 볼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체 관객들에 의해서 각각의 그 관람의 방식 자체가 이제 엄격하게 제한되기를 요구받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릴렉스 퍼포먼스라는 것은 모든 관객들이 이 어떤 지정된 객석에 80분 동안 앉아서 공연을 조용히 보고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릴렉스한 상태에서 조금 이 공연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장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좀 더 장면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런 무대와 관객의 관계 설정 혹은 그런 무대와 이 객석의 어떤 관계 자체에 대해서부터 조금 더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이다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광인적인 이런 설정으로 이제 무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만 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드라마토그의 요번에 굉장히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이제 아까 백로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드라마토그는 연출과 극단의 1대1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게 공동체 방식이거든요. 그 공동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좀 더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3.15 창고 극장만의 공간을 재발견해서 여기에 맞는 독창적 어떤 연출을 발굴하고 육성시키자는 게 이번에 드라마토그였던 그 핵심적인 역할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어떤 소통들을 하면서 정말 3.15가 다시 연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3.15만의 어떤 연극적 형식을 개발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새 연출가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 공연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기존에 우리 기자님들 보셨던 연극하고 조금 다르게 아마 3.15만에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저희도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 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만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공연이. 네, 다음으로는 3.15 인큐베이팅 팩토리 사업의 예술 감독님이신 김정근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감독 김정근입니다. 지금 그 공연 소개를 아마 드릴 수 있는 만큼, 스포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저희 사업 취지가 잘 지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급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16 창국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 드라마투르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가 굉장히 좁고 하찮은 공간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저 하나의 극장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 연극사 내에서 우리는 그 이 극장을 통해서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고 저희가 다시 보고 싶은 아주 역사에 남아있는 공연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연극인들의 뜻이 있고 그 연극인들의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젊은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실험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서 이 사업의 공통적인 취지를 좀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세 작품 공통적으로 아무래도 뭐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측면보다 훨씬 그들의 지금 실험적인 접근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공통적으로 청년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김상윤 연출의 작품, 이민규 연출의 작품, 정선 연출의 작품 지금 공통적으로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의 어떤 고독, 포기, 그리고 지금 그 주거 문제 등등 지금 이 팬데믹을 바라보는 청년의 입장까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년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그 재미있는 구성들이 되어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경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 공연의 계획들이 열심히 본인 각자 팀에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지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드라마투르 선생님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볼 수 있는 그냥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한 페스티벌의 기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펼칠 여러 가지 실험들에 주목해 주십사 설명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드라마투르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부연하자면 저도 연출가인데 지금 굉장히 부러워요. 네, 우리 이 세 분의 연출가, 청년 연출가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투르로 모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뭐 이만한 어벤져스를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 연출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출들과 드라마투르 선생님들이 함께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열심히 작품을 토론하고 그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가져주시고 오늘뿐 아니라 공연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과 예술 감독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15 인큐베이팅 팩토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받기 전에 기자님들이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여기 청년 셋 대표님들이 굉장히 밝으신 분들인데 오늘 저기 집에 우환이 있는 것처럼 있으셔가지고 사진 자료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조금 격려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손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저 마이크. 켜져 있는데 다시 한번. 예, 말씀 잘. 된 거예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미누스 이용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이 스타트업 용어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뜻인데 이걸 연극에 접목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와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청년 예술가를 지금 육성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해 주시는데요. 일단 수많은 청년 예술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의 꿈은 조금 원대합니다. 지금 3.15 창국장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연출가들 섭외해서 선발이라는 단어보다 이 친구들을 같이 만나서 이쪽에서 충분히 실험을 하고 이 사업이 단발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년차, 3년차까지 저희가 이제 그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발된 여기서 어떤 그 가능성을 발견한 어떤 연출의 경우 한국연극협회의 어떤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에서 발견된 어떤 연극성이 너무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저희가 말 그대로 그 영화계의 기생충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제 해외 페스티벌까지 저희가 진출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저 어떤 단 하나의 페스티벌이 아니라 인큐베이팅 팩토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제 답변이 좀.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기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 사업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기획사 프로젝트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근본적인 손정미 사장님 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지금 현장에서 연출하는 연출가인데 저는 뭐냐면은 한국의 배우도 우수한 배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출가들도 개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연출가, 예술적인 DNA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객들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실은 우리 3년 창국장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국장이 가지고 있는 여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1차적으로 아까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컨텐츠가 좋아야 일단은 상품이 좋아야 일단은 구매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히트 상품이 나와야 그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술가는 다 그 개인이잖아요. 이렇게 배우 따지면은 배우가 개인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개인을 우리가 육성하고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그 콘텐츠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의 어떤 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예술가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 요거는 제가 현장 연출가로 활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협회 이사장으로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영화나 이런 장르에 비해서 연극은 우리가 재원도 많고 있는데 왜 이런 국제적인 인지도나 이런 걸 획득하지 못할까?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어디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연극 쪽에 오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연극이 누가 있으면 베이징이었으면 장애모를 당연히 불렀겠죠. 장애모 감독이라든지. 근데 영국 쪽에 좋은 배우들도 많은데 안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저는 3.15에서 이런 그 예술가를 양성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블루맨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도 처음에는 3.15 같은 이런 작은 극장에서 발굴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아마추어로 있는 단체를 그 뉴욕의 PS122라는 그 그룹에서 그 극단을 그 예술가들 갖다가 픽업해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을 지금 했는데, 3.15에서도 어떤 그런 우리 좋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극장이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마케팅까지도 같이 겸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은 아까도 잠깐 기자분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약한 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약한 게 이 기획이나 마케팅이 지금 약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 좋은 예를 들자면은 3.15 창국장에서 올 초에 서울 모노드라마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98개 단체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2의 주소문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인큐베이팅은 그런 취지에서 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고, 극장에 오면서부터 구체화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흡족이 더 되셨을까요? 네. 혹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답변 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시는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네. 저는 중보뉴스통신 김만식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계획하신 분들은 항상 응원을 보냅니다. 현재 한국 연극계의 현안 문제점이랄까 이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3.15 인큐베이팅 팩토리에서의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럼 이제 이를 통해서 한국 연극계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좀 정확한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각자 짧게라도 한 말씀씩 김기란 선생님부터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한민국 한국연극계의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 예술가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추적인 예술가들이 없다라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추적인 예술가들이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어쨌든 한국연극의 미래는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연출가들이 어떤 나이대에서 한국연극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면도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해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한국연극에서 허리가 될 수 있는 30대 연출가 그룹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보자. 사람을 연출가를 육성하는 것에 따라서 좀 더 작품 개발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3.15 창국제에 맞는 연극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집중이 된다면 그게 바로 청년 연극 예술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아닌가, 이런 지점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 그러한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 이제 지금 김범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는 이제 되게 동의를 할 거고요. 이게 연극은 굉장히 그 무거운 직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미술하는 사람, 뭐 음향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처리해야 할 서류도 있고, 뭐 이런 공간 같은 걸 빌릴 때도 써야 하는 서류가 있고, 또 일단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서를 써야 하고,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30대 이렇게 이제 막 이 연극계에 막 들어와서 어떤 단체나 극단이나 이런 데 속해 있지 않은 그냥 독립 창작 예술로서 연극을 하려고 하는 이 30대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창작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것들 그런 무거운 지적물들을 내가 다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방에서 대본만 쓰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남으면 남의 본을 보거나 이제 이런 정도밖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계기가 이제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개중에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이런 3일로 인큐베이팅 픽토리 같은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여줬던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큰 극장에서 기획으로 만나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그게 조금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데 사실 이런 기회를 이런 굉장히 행운과 같은 이런 점점 성장하는 이런 생태계의 흐름에 놓여지는 그런 젊은 창작자들은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30대의 젊은 창작자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이런 연극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인적인 어떤 관계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영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영상을 누가 잘하고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갈등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젊은 예술가를 창작을 할 때 멘토링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읽어야 할 책도 소개해주고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써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어떤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조언을 했다면 실제로 창작자들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혼자 하고 싶어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무대까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이고 물적인 어떤 조건들이나 관계의 만남이나 도움을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드라마토그에 굉장히 힘을 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셨던 것도 이 기획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콘텐츠 내용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이해하려면 이런 책을 읽어라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편리한 이런 드라마토기가 아니라 좀 더 이런 전반적인 무대를 정말 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도움과 협력과 뭐 그런 것들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네, 지금 연극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백문화 드라마토그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말씀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공연계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가 아티스트가 실험을 하면 그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혹은 어떤 개인한테만 그것이 이제 그 개인이 한 번 하고 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공연 현장과 비평 현장이 되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 현장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리뷰 차원에서 어떤 글을 쓰고 끝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창조자나 생산자의 어떤 그 역할을 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 드라마turgi의 어떤 작업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연출가가 어떤 활용하고 있는 연출 미학이라든가 형식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 시대의 동시대성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기존의 형식 혹은 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공연의 형식과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담론을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생산하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토대라든가 리뷰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어떤 활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어떤 그러한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문제점에 이어서 각 드라마 트루브 선생님들의 시각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게 저희 장기 계획, 3년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사장님께서 네. 제가 말을 좀 아끼려고 그러는데 실은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은 그 손흥민 같은 그 천재를 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이제 한국을 뭐 BTS라든지 반짝 우리가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그 천재 한두 사람에 의존하는 이런 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이 어떤 그 국제적인 좀 경쟁력 있는 예술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3.16 총국장은 굉장히 적은 일부분이지만은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어떤 그 연출의 의도라든지 어떤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이런 모델, 이런 시스템이면은 어느 정도 예술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모멘텀이 되더라. 그게 뭐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기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조언해 주시고 좀 비판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뭐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좀 더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마지막 질문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3.16 인큐베이팅 팩토리가 우리 저 한국계의 어떤 우리 저 영국계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제 우리가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드라마터그지만은 드라마터그가 세명이 공동으로 드라마터그를 하면서 한다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세 사람들 세 분의 연출가가 하는 작품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뭔가 아까 우리 김기란 그 드라마터그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술이라는 어떤 기준점도 달라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세 사람이 예술에 대한 기준점들을 새롭게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벌스가 처음에 떨어지자마자 미디어 속에 관객들이 들어와 있는 듯한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어떤 신체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의 삶 자체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요게 하나의 실험이고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거는 이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도 평가를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네, 마이크 네. 저 웨스턴으로 지금 이하연 기자님 나이판 상품 되신 세 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손정우 대표님이랑 총예술 감독님, 김현민 예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기획이랑 마케팅이 조금 어느 분야에서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소위 말하자면 대학로 중심의 인기 있는 중대형 극장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극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작품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작품을 발굴해서 제작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실제로 기획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콘텐츠가 좋은 게 있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콘텐츠를 잘 알리는 방면이 조금 더 연극계의 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셨을 때 맨 처음에 인큐베이팅을 작품 선정 그리고 작품 개발의 형식으로 선정을 하시게 되는 계기, 정확히 말하자면 마케팅이나 기획이 아닌 작품 디벨롭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를 먼저 대표님께 여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총예술 감독님께 여쭈는 사항은 이번 작품들이 세 작품이 모두 키워드가 청년 예술가의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청년이라기보다는 좀 더 보편성을 강화한 작품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전체 작품 이제 제출작을 포함해서 선정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키워드나 어떤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저희가 이 작품을 디벨롭하는 쪽으로 초점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제 기획과 마케팅이 저희가 부족한데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관객이잖아요. 상품이 있으면 그걸 이제 사는 사람이 많아야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데 예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관객 쪽에 관객들 프로모션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 티켓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사랑 티켓 그러니까 우리가 티켓을 3만 원 구입을 하면은 이제 만 원에 대해서 사랑 티켓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원 정책 자체가 관객 프로모션에 관한 정책들이 많았는데 그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완벽한 제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좀 문제점은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우리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약간의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객 프로모션에 대해서 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된다라는 거고 협회에서 그걸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 국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세계백화점인가요? 그래서 뭐 블루티켓인가 해서 그 청년들 20세 미만, 30세 미만의 어떤 그 일반 관객, 청년 관객들이 티켓을 사면은 만 원인가 보존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객들 마케팅이 중요한 거는 같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극장으로 관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많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 티켓과 같은 그런 제도들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뭔가 유지가 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무대 장치를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는 환경 연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연극이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산업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환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동시대의 연극의 흐름이 그렇지만은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재료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의 몸이잖아요. 배우의 몸 자체가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의 텍스트, 몸을 이용한 어떤 이런 작품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저는 차별의 작곡장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차별의 작곡장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60년, 70년처럼 뭐 센터 그냥 화려하게 갖다 놓고 그게 뭔가 작품 좋은 것이냐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진출하더라도 짐이 간편해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작곡장의 장점중 하나는 관객력도 별 차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극의 원초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표현 재료인 배우 중심으로 해서 연극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표현 재료인 배우의 몸, 배우의 텍스트, 배우가 가진 텍스트를 충실히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요 답변 마지막으로 요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말씀을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저희 그 선정 과정은 사실 이게 그 청년 예술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선발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소수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거든요. 이번 사업 역시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청년 예술가들이 지원을 했고 사실 지금 경쟁률은 엄청난 경쟁률을 이어졌죠. 사실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선정 기준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크게는 저희 작품의 계획 실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1차는 서류 심사, 그 다음 2차는 저희가 인터뷰 심사까지 진행하시면서 진행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답변은 우리 백노라 선생님께서 네. 심사위원께서. 저는 이제 심사에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선발된 세 작품의 그 트리트먼트 기획서를 봤을 때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상인호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변화하는 연극성, 연극에 대해서 이제 뭐 MZ 세대나 이런 젊은 세대들은 저희는 뭐 인터파크나, 그러니까 저 같은 뭐 더 위에 이제 50대 이런 분들은 직접 가서 표를 샀고 종이표를 샀고, 그 다음에는 인터파크 이런 인터넷으로 샀고, 지금은 구글 폼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예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층이 달라지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를 아예 마케팅의 요소로 활용하는 이런 공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랑 이렇게 변화되는 연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 공간이 요구하는 이 공간에서 쓸 수밖에 없는 도구들을 지금 이제 저희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요소들이 정경화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쓰는 거 봤을 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문 많이 받았고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저희 가운데 주인공 세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어제 잠을 설치며 예상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혹시 저희 이 세 분의 뭐 작품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수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새 작품 모두 청년 세대를 너무 어둡게 보는 주제가 굵고 어두운데 이 작품 속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있는지 각자 세 분 다 부탁드립니다. 세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두운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비관적으로 청년들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걸 좀 확장시켜서 청년만의 문제에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무대 위에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좀 극화해서 그 과장된 모습으로 수용함으로써 같이 그 고민해보고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 지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폭력적인 소비 여론을 다루고 있지만 또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민구 대표님. 네, 청년 세대 어둡다. 그 본인들 작품에서 이제 뭐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네, 네. 뭔지 그걸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겪는 불안함 혹은 고통은 대부분 거대 서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삶에서 어떤 행복을 찾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또 미시서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작품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굉장히 어두운 작품처럼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하준과 전쟁난민인 마람이 서로가 닮아있음을 느끼면서 연대하고 따뜻한 감정을 나눠 가지거든요. 저는 그게 저희 세대가 찾은 희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냥 어둡다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삶의 희망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걸 작품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현 대표님. 네, 저희 작품은 어두운 게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사실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나와 비슷한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청년이 저런 걸 갖고 있구나.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마냥 어둡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이 바라보이는 이런 시각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겪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 모를 때도 있거든요. 시인을 당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모를 때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의 인지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희망적이냐 저는 희망적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 연극을 하는 이유가 되게 좀 장황해지는데 제가 이번 마이크를 내리면 끝날 것 같아서 좀 오래 듣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연극을 하는 이유는 되게 아직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망상에 젖어 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저는 연극이 조그만 불씨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고 있고 이 어두운 작품이지만 바라보면서 관객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지금. 네,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소감을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뽑히시게 된 소감 그리고 각오 정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기회가 생겼네요. 바로 기회가 생겨 너무 기쁜데 일단은 기쁜 게 큰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여기서 조금 또 청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근데 청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바뀌고 이런 추세인데 항상은 아니지만 간혹 되지만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됐다고 좋아해서 잘해야지가 아니고 사실 떨어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열정들을 내가 더 잘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청년으로서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나라의 뭐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받은 만큼 환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너무
뭔가 대의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저 면접 볼 때 같이 이렇게 면접 보신 분들 중에 뭐 한 달 정도 다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같이 연극했던 동료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에서 필연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건 그들이 내 작품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같거든요. 떨어진 사람들. 네. 그 친구들 제가 어떤 사업에 떨어졌을 때 뭐 시간이 돼서 붙은 사람 걸 보러 갔을 때 좋은 시간이었으면 내가 떨어지기 조금 위로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 그래 내가 떨어질만 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임감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좋았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 다 떨어지고 이게 하나 돼가지고 되게 행복했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되게 잠깐이고 이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 시간 지금 충실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요. 작품 만드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작품 올리고 싶은 생각만 지금 가득한 게 사실 세 분이랑 다른 두 분이랑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김상민 대표님은 이제 처음 작품을 올리는 팀으로 제비뽑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연 그 시작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감정까지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상 얘기해 주셨다시피 선정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병가지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요. 돼도 너무 좋은데 그냥 됐을 때 좋은 것만 가져가자 이런 생각을 했고 이 3일로 인큐베이팅 비타민 D라는 작품을 저한테 이제 한 단어로 설명해달라고 하면 저는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전에는 좋은 완성된 작품을 좋은 스태프진들과 배우들과 같이 공연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소리를 정말 그냥 날 것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근데 날 것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익혀야 되는 지점에서 로라쌤하고 저기 기란쌤하고 범표쌤이 아주 잘 익혀주시고 계셔가지고 정말 좋은 호흡으로 공연을 잘 퀄리티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설레임 가득 그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중부뉴스통신 김만식입니다. 개 짖는 소리 이민구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서울 집값 아시잖아요. 네. 아니, 정확하게 아파트 값이겠죠. 네. 아파트 값에 대한 개인적인 혹시 뭐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비슷한 질문을 저희가 작품 하면서 테이블 작업에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몇 시간씩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세 사기 초고는 한 몇 년 전에 썼던 거라 그때 이걸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전세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주인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따님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서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계속 저한테 서류가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큐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딜레이돼서 어느 날은 이거 어느 날은 이거 이렇게 물어보길래 집주인한테도 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은행 직원분한테 물었더니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몰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몇 천만 원의 대출이었고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모른다는 대답으로 답변이 가능한 이야기구나 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한테 집값은 여전히 그렇게 느껴져요. 피부로 다가왔을 때 저희 집에 샤워기 하나만 고장나도 엄청나게 불편한데 이런 내가 몇십억 되는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의 괴리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 괴리감을 견디는 게 이해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 주변 친구들은 자포자기 혹은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단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혹은 어떤 게 문제다? 라고 파악할 수조차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전쟁 중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이런 지점에서 의견을 다 같이 모으게 됐고, 모르겠습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전쟁 혹은 내가 감각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문화저널 21의 강영환 기자입니다. 제가 이 3.15 창고극장, 저는 여기 세대인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3.15 극장이 또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관객들과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감성이 좀 남다릅니다. 남다르기는 해서 그럼 오늘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공간에 대한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연출도 기획하시고 또 이제 드라마 저기도 지원도 하시면서 많은 좋은 이제 저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3.15 장르로 아마 붙여질 수도 있지 않겠나, 더 좋은 작품으로 저기 할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새 연출가들을 모셨고 또 새 작품을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이 공연이 이제 한시적일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관객들을 다 관객들을 맞이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음 작품들을 계속해서 기획을 하셔서 다시 올릴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제작비를 지원을 하시는 걸로 이제 봤습니다만 다음 작품을 또 제작할 적에 또 제작비 계속 지원을 하실 건지,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을 계속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 건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제약에 이렇게 이제 빠지다 보면 이제 거기서 한정된 이제 작품이 나오니까 또 다시 새로운 선수를 또 받아들일 건지,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궁금이 좀 이렇게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어떤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한국연극회가 16개 이제 지회가 있는 거고, 그 지회마다 이제 연극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연극제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연이 이제 될 수 있게끔 이제 연결은 네트워킹은 계속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연극협회가 이제 원래도 마찬가지면은 해외 네트워킹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도 이제 진출시키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는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선수들이 이제 해서 했으면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또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는 계속 바뀌지만은 이 시스템, 3.15 창국장 인큐베이팅 시스템 자체는 계속 저는 축적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올해 만약에 이제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제 축적해서 내년에 선수들이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창국장은 플랫폼의 역할이고, 선수는 여기서 이제 만든 작품들이 계속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가 저희 협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 인큐베이팅 팩토리 지원 사업은 이 세 분이 끝나지만 그 내후년에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그 유통 판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국에도 혹시 연결이 된다면 그 방안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럼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지요? 질문보다 한번 제안을 네. 한번 할게요. 네. 아까 앞에서도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학로에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제 뭐 좋은 작품이랑 명출과 배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고 뭐 그런 배우들이 넘치는데 이제 매스컴에만 안 탈 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연출과 배우제 70% 이상이 만 30% 미만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게 뭐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획사 프로젝트라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좀 어떤 제한점을 둔다는 게 조금 이거 인큐베이팅이라는 그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꼭 제한을 둬야 되는지, 뭐 올해가 이제 이번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제한을 둔 것 같은데, 차차 나아지게 되면 뭐 2회, 3회 쭉 한 해, 두 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떤 개선이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기자된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너무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저희가 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보니 3.15 창고극장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한국연극협회가 위탁받아서 수탁 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15 창고극장은 서울시의 슬로건이 청년 지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청년분들도 있지만 중년 연극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고 이사장님께서 저희 담당 부서하고 꾸준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내년에는 청년이 아니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게 너무 이제 뭔가 맞지 않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첫 사업이고 아주 큰 사업입니다. 저희 3.15 창고극장에는 이 세 분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 보도록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것으로 인큐베이팅 팩토리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예약해놨는데 한 분 한 분 빠지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식사 꼭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저희가 간담회 참석하시는데 정말 소정의 사례비를 책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공간에 주차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뭐 공연팀뿐만 아니라 저희 행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많은 단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드리고자 했고, 저희가 또 기자 간담회지만은 저희 청년분들한테 기자님들이 지금 식사하시면서 아니면 지금 나가시면서 응원의 멘트랑 그 개인적으로 조금 조언을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 돼서 나와주시면